네, 이번 시간에는 상속 설계 실행과 조정 네 번째 파트 들어갈 거거든요. 이번 시간을 보시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배우는 내용들은 그냥 개념 정도 이해를 한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절정 넘어가면 유류분에 대해 설명을 해요. 유류분이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설명은 이해 정도 하시고 나중에 유류분 제도 들어가면 그때는 좀 집중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우리는 상속의 실행부터 보게 될 거고요. 그 뒤에 상속인이라든지 그 가족을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에서 어떠한 제도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될 거고, 상속 설계를 한다면 어떤 타당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나온다면 얘를 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상속 설계의 실행과 조정에서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각자의 파트를 들어갈 때 이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왔는지 그걸 알고 가셔야지 시험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상속의 실행 부분 보시면, 일단 상속이 실행되면 갖고 있던 상속 재산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누구한테 나눠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을 어떤 방법을 또 갖고 분할을 할 수 있느냐 보시면, 유언, 협의, 법원. 당연하죠.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유언에 의한 게 우선이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진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보시면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을 따르면 돼요. 근데 봤더니 유언이 한 명한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상속인들의 불만이 표출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협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법원이거든요. 법원 가기 전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유언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나의 재산을 얘한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도 법으로 우리는 뭐가 있다?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유언을 받은 사람 있죠. 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 이제 친족 관계예요. 자녀들이고. 그러면은 협의에 의해서 일단 나는 이만큼인데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너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가족들 간에 협의를 하면 간단해요. 그러고 나면 각자의 상속 재산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됐어요. 유언 받은 사람도 그런 게 어딨어?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유류분만큼 받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는 협의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게 돼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다 이제 티를 나는 형제들일 텐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까봐 우리는 유언을 남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분할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개다. 세 개 선택이라는 게 아니죠. 유언에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협의 안 되면 마지막 법원 간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효과라는 걸 보시면, 어쨌든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죠. 그때로 소급해서 분할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건 돌아가시고 나면 근데 이때부터 재산을 분할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른 공동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이에요.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금전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을 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으로 정해놓은 상속 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기속되는 것이지 상속 분할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 분할은 그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채무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을 일단 하게 되겠죠.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 상속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재산이 오고 갔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는 중이죠. 각자가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 사람한테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넘겨줬다고 보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 사람 상속인한테 바로 넘겨준 거고, 이 남아있는 상속인이 서로가 각자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리라는 게 있어요. 상속재산하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분리시켜 각각 별도로 청산하는 제도. 이거 말이 어려운데 당연해요. 상속받은 그 재산하고요. 상속인이 누구예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이 재산은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건 내 거고 피상속인이 나한테 준 거는 받은 거예요. 두 개는 별개예요. 상속으로 인해서 넘겨받는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냥 내 거긴 해요. 하지만 원인은 있죠. 원인은 이건 원래 내 거였고 이거는 넘겨서 상속으로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상속재산은 분리가 돼야 돼요. 청구의 내용. 상속으로 인한 채권자, 특정 수유자, 상속인 이런 사람의 상속재산에 관련돼서 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파산관제인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러한 사람이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네가 그 재산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원래 받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청구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그날로부터 석 달 안에 이렇게 분리를 하고 달라고 청구를 해야 돼요. 재산 분리의 대상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당연히 이거 보유재산하고는 분리해가지고 피상속인이 나한테 넘겨준 그 재산에 대해서만 분리를 해야겠죠. 이 재산 분리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해요? 필요성을 심사하고 분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재산 분리를 심판을 하고 분리를 하면 되겠죠. 상속재산 분리의 효과는 뭘까요? 상속재산하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섞으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별개다라는 거예요. 별말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 정도만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문제 나오면 틀릴 수는 없어요. 자, 피상속인의 사후 처리에 대한 거예요. 일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뭐 해야 돼요? 돌아가셨다는 거를 우리가 신고해야겠죠.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신고를 해요. 누가 해요? 옆집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거가족이 없으면은 옆집 마을 이장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던 가족들이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되고 그분이 가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서 이제 돌아가신 거를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 의무자는 일단 동거하는 친족이고요. 그분들은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거나 이걸 알게 되고요. 이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그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재산들을 조회하려면 각각 동사무소부터 구청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뗐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뒤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사망으로 인해 그분의 주민등록도 없애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사망신고라든지 금융거래를 조회한다든지 국민연금 가입했다는 거라든지 국세나 지방세, 자동세, 토지세 이런 게,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신고를 우리가 함과 동시에 그분이 갖고 있는 금융재산을 조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국세나 지방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라든지 이걸 우리가 한 번에 정리해서 피상속인의 뒤처리를,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상속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두 번째 절에 들어가면요. 일단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됐어요. 미성년자는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가 조금 힘들겠죠.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상속인으로서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미성년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보면 만 19세가 우리 미성년자 얘기하잖아요.
만 19세가 달하지 않거나 또 이제 19세가 달하지 않더라도 일단 혼인을 하면 우리는 법으로 일단 성년으로 의제는 하고 있어요. 이게 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미성년자도 일단은 의사 능력이 있으면 법률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기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미성년자가 혹시 올바르지 않은 재산이랑 이런 거 관리함에 있어서 약간 스킬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있어서 얘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관리할 때는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라는 거예요. 보시면 미성년자에게 일단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건 가장 간단한 게 아빠가 있었는데 아기가 태아였어요.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상속인은 그 와이프하고 아이가 되겠죠. 근데 이 아이는 태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그걸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아이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이 재산을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때 친권자가 우선이에요. 근데 친권자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법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를 해서 이 아이가 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해줘야 된다. 그게 미성년자 후견인이에요. 후견인이 되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해야겠죠. 그리고 취임을 할 때 재산 조사라든지 목록을 작성을 하고 나서요. 후견인하고 피후견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 채무 제시 등 사무를 그대로 일단 미성년자가 원활하게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될 수 있게끔 잘 도와주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친권자가 없을 때는 피후견인의 신분이나 재산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견 같은 경우를 후견인을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감독을 할 수 있어야겠죠. 미성년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서 감독기관을 두는데요. 가정법원이라든지 후견 감독인을 따로 두고 있어요. 예컨대 내가 이제 돌아가신 게 죽는 상황이 됐어요. 내 아이가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좀 그래요. 그냥 죽으면 내 재산을 얘가 관리를 한다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끌 것 같아. 옆에서 사람들이 재산을 뺏는다거나 이래가지고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후견인을 여러 명을 두는 거야. 나는 후견인을 예로 지정을 하는데 이 후견인을 너네가 감독을 해가지고 얘한테 재산을 뺏기지 않고 잘 클 수 있게끔 도와달라. 너네가 감독해달라. 후견인은 네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걸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다음에 장애인 상속인의 보호라고 했어요. 상속 같은 경우에 지금 보호하는 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고 굳이 보호를 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도록 두면 돼요. 재산이 넘어갔고 이건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아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한테 넘어가면 그냥 이 사람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성인이 된 경우보다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의 경우도 이제 지체장애라든지 이렇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한테 이제 안 좋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장애인 상속인 보호라는 걸 또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자, 장애인 보호제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도와줘야겠죠. 성년 후견을 보시면 장애나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현저하게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어떤 후견인이 있어야 선임된 후견인이 장애인 상속인이 받았던 재산을 관리한다던가 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모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예요.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하고요.
돌아가신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고 후견인을 감독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후견인 같은 경우는 선임 방법이라든지 권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으로 나눠요. 일단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임하는 방법이랑 권한 범위가 여러 개가 있다. 4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4개는 각각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실 텐데요. 일단 성년 후견이라는 게 뭐냐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 성인 같은 경우는 후견인을 도와주고요.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받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예요.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뭐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경우에 우리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한다. 그럼 여기서 한정 후견은 또 뭐냐?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제도다. 일단 지속적으로 결혈됐을 경우에 성년 후견이고요. 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정 후견의 경우는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일정 범위를 정해놓은 거죠.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의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일단 보호를 받는 거죠. 지금 각자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의 후견을 보시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아직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처리할 능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미리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누군가한테 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 위탁 사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임의 후견만 내용이 조금 다르죠. 임의 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를 후견인을 둬야겠어. 라고 하는 거고. 성년 후견이 일반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정 후견은 약간 부족했을 경우,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또 특정한 업무 범위에 한해서만 특정 후견을 두는 거.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4개는 조금 다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일단 이번에 들어갈 거는 신탁제도예요. 신탁 같은 경우는 뭐냐? 신탁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유자가 어떤 사람한테 이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특정인에게 이전을 하고요. 그분이 지정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운용하거나 개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즉 내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관리하기는 힘드니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이걸 맡겨가지고 이 재산을 크게 늘려달라든지 관리를 좀 해달라든지 이걸 운용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본인 내 거죠. 신탁자가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걸 상속설계에서 신탁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시면 유언, 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공익신탁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맡기는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생전에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가지고 숙탁자의 관리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다. 유언을 대용을 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누구한테 신탁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탁자니까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그 숙탁자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자를 정해놓는 거예요. 상속인 등이겠죠? 걔네한테 재산을 잘 좀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탁제도예요. 또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맡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익자를 예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공익신탁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에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은 신탁 같은 경우를 우리는 공익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신탁 같은 경우는 재산의 소유권을 아예 넘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내가 있지만 이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분하고 그런 권리를 누군가가 대행해줘. 왜냐? 얘가 훨씬 잘할 것 같으니까. 맡기는 걸. 법에서 신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상속 설계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상속 설계의 조정 부분 들어가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정 변경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